대한민국 최고의 지성들이 모인다는 곳. 철저한 통제와 완벽한 질서가 유지되는 그 견고한 상아탑 안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깊고 어두운 심연이 존재합니다. 2019년 겨울, 모두가 잠든 고요한 새벽, 대학의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짧은 글 하나는 그동안 철저하게 은폐되어 왔던 거대한 권력의 그늘을 세상에 드러내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 글에는 폭력에 대한 직접적인 묘사도 끔찍한 범죄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니터 너머로 전해지는 활자들은 그 어떤 물리적인 폭력보다도 더 서늘하고 끔찍한 공포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감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부적절한 관계와 은밀한 요구에 대한 고발. 그것은 수십 년간 묵인되어 온 지식인 사회의 가장 추악한 민낯이었습니다. 빛나는 학위와 찬란한 미래라는 미끼 아래 누군가의 존엄성이 소리 없이 짓밟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의 숨겨진 진실을 끝까지 따라가고 싶다면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고 듣고 싶은 다음 사건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연구실이라는 공간은 묘합니다. 외부와 철저히 단절된 채 오직 지도교수라는 절대적인 권력자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작은 왕국과도 같습니다. 교수는 학생의 논문 통과 여부, 연구비 지원, 그리고 졸업 후의 학계 진출과 취업까지 사실상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쥐고 흔들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집니다. 특히 이공계 대학원의 특성상 학생들은 하루 24시간 중 대부분을 닫힌 연구실 안에서 보내야만 합니다. 이러한 극단적이고 비대칭적인 권력 구조 속에서 학생들은 지도교수의 어떠한 지시도 거역하기 힘든 절대적인 을의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교수의 말이 곧 법이며 교수의 심기가 곧 연구실의 분위기를 결정짓는 통제사회. 그곳에서 범죄는 범죄라는 이름 대신 관행이나 열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기 일쑤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2019년 11월에 어느 늦은 밤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대학 내 익명 커뮤니티인 대나무숲 게시판에 어느 연구실의 닫힌 문 뒤에서 라는 제목의 장문이 게시되었습니다. 작성자는 자신을 해당 대학의 현직 대학원생이라고만 밝혔습니다. 그가 남긴 기록은 철저하게 감정을 배제한 채 몸이 건조하게 쓰여 있었지만 그 이면에 담긴 심리적 고통과 절망의 깊이는 활자 밖으로 흘러넘칠 정도였습니다. 논문 지도를 명목으로 한 잦은 심야 호출, 연구와 전혀 무관한 사적인 심부름의 연속, 그리고 점차 수위를 높여가는 은밀하고 부적절한 요구들. 작성자는 오랜 시간 동안 거부할 수 없는 권력의 그늘 아래서 서서히 숨통이 조여오는 듯한 압박감을 묵묵히 견뎌야만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것은 신체를 향한 폭력이 아니라 영혼을 향한 치밀하고 지속적인 착취였습니다. 이 게시글은 올라온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수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대학 사회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사람들의 초기 반응은 뜨거운 분노보다는 차가운 침묵에 가까웠습니다. 누군가는 이미 그 기형적인 문화를 알고 있었지만 모른 척했고, 누군가는 자신의 일이 아니기에 서둘러 눈을 감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상아탑의 묵시적인 룰이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제기하는 자가 곧 문제아가 되는 폐쇄적인 조직 논리 속에서 침묵은 가장 안전한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짧고 강렬한 고발글은 단순한 온라인상의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게시글의 심각성을 인지한 관할 경찰서의 정복과 형사들과 몇몇 탐사보도 전문 기자들은 즉각적인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피해자가 누구인지, 가해 교수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은 상황. 수사관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유령을 쫓듯 게시글에 남겨진 단어의 선택, 문장 구조, 그리고 특정 연구실에서만 사용되는 은어들을 바탕으로
철저한 프로파일링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수사의 초기 단계는 짙은 안개 속을 걷는 것과 같았습니다. 철저한 보안이 유지되는 대학 연구실의 폐쇄성 때문에 물리적인 증거 수집은 엄청난 난항을 겪었습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 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한 정식 수사로 전환하거나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가해자로 의심되는 교수는 지역 사회와 학계에서 이미 존경받는 권위자였고, 경찰의 섣불린 움직임은 오히려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2차 가해를 유발할 위험이 컸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묵직한 의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 피해자는 경찰서나 교내 공식 인권센터가 아닌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 게시판을 첫 번째 고발의 창구로 선택해야만 했을까요? 그 해답은 피해자가 짊어져야 할 공포의 무게에 있습니다. 진술 저서에 지정을 찍고 공식적인 법적 절차를 밟는 순간, 피해자는 자신이 지난 10년 가까이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쌓아온 모든 학문적 성취와 꿈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폐쇄적인 학계에서 내부 고발자라는 주홍 글씨는 곧 영원한 추방을 의미했습니다. 가해자의 권력은 너무도 거대했고, 닫힌 문 뒤에 피해자는 철저히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그 익명의 글은 벼랑 끝에 몰린 한 인간이 세상에 보낸 마지막 구조 요청, 이른바 SOS 무전이었던 셈입니다. 경찰의 내사가 지지부진하게 이어지며 사건이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으려던 찰나, 수사팀의 직통번호로 결정적인 제보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걸려온 그 전화기 너머에서는 불안하게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보자는 놀랍게도 과거 그 연구실을 거쳐갔던 또 다른 피해자였습니다. 단단하게 닫혀있던 상아탑의 묵직한 문틈 사이로 기형적인 지배 구조와 그 은밀한 숨겨진 네트워크의 실체가 드디어 희미한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사팀의 직통번호로 걸려온 제보전화. 발신번호조차 숨긴 채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연 제보자는 과거 해당 교수의 연구실에서 오랜 기간 조교로 근무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수사관과 탐사보도 전문 기자들이 조심스럽게 녹음기의 버튼을 누르고 귀를 기울인 순간, 수화기 너머에서는 억눌려 있던 깊은 탄식과 함께 믿기 힘든 증언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단발성 폭로가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철저하게 은폐되고 묵인되어 온 거대하고 견고한 숨겨진 네트워크의 실체가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가장 근본적이고 무거운 질문 하나를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들이 모인다는 대학원 연구실에서 왜 그 수많은 피해자들은 즉각적으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교내 인권센터의 문을 두드리지 못했을까요? 왜 그들은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철저하게 침묵을 지켜야만 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대한민국 학계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기형적인 권력 구조, 즉 갑질이라는 이름의 절대적인 지배 시스템을 해부해 보아야 합니다. 대중의 눈에 비친 대학 교수는 훌륭한 인품과 지성을 갖춘 학문적 스승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닫힌 연구실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교수는 학생들의 생사 여탈권을 쥔 무소불위의 권력자로 돌변합니다. 교수는 학생의 논문 주제 선정부터 심사 통과 여부를 결정짓는 유일한 심판관이며,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시켜 인건비를 지급하는 고용주의자, 졸업 후 학계 진출과 취업을 좌우하는 절대적인 추천권자입니다. 특히 폐쇄적인 이공계 및 특수학문의 좁은 바닥에서는 지도교수의 눈밖에 난다는 것은 곧 그 분야에서의 영원한 학문적 사형 선고를 의미합니다.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그 권력의 그늘 아래로 들어가 스스로 철저한 을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덫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제보자들의 진술조서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범행의 패턴은 소름 끼치도록 일관되고 교묘했습니다. 처음부터 노골적인 위협이나 물리적인 폭력이 가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작은 언제나 학문적 지도와 애정어린 조언이라는 훌륭한 명분으로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늦은 밤, 긴급한 논문 수정이나 프로젝트 데이터 정리를 핑계로 한 심야 호출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연구실에서, 그 다음에는 학교 밖의 식당에서, 그리고 종국에는 개인적인 공간으로 호출의 장소가 은밀하게 옮겨갔습니다. 교수는 학생들의 불안한 심리와 절박한 미래를 정확히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너의 성공은 내 손에 달려있다는 무언의 압박을 지속적으로 주입하며 연구와 전혀 무관한 사적인 심부름부터 시작해 점차 수위를 높여가는 부적절한 요구를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부의 의사를 내비치거나 불쾌감을 표출할 경우 돌아오는 것은 폭언이나 구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철저한 학문적 배제와 냉대, 그리고 프로젝트 지원금의 삭감이라는 매우 합법적이고 이성적인 형태의 보복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상황이 범죄인지 아니면 학문적 수련의 가혹한 과정인지 혼란스러워하며 서서히 심리적인 판단력을 상실해 갔습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폭력보다 훨씬 더 악랄한 지식인 사회 특유의 세련된 가스라이팅이자 심리적 지배였습니다. 진술 과정에서 한 제보자는 수사관 앞에서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 눈물은 단지 과거의 상처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10년 가까이 자신의 모든 청춘과 뼈를 깎는 노력을 바쳐온 학문적 성취, 그리고 박사학위라는 간절한 꿈이 무너져 내리는 것에 대한 깊은 절망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매일 밤 텅 빈 연구실에서 끊임없이 자신에게 물어야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모든 것을 폭로하고 내부 고발자라는 지울 수 없는 주홍 글씨를 감당한 채 평생의 꿈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두 눈을 질끈 감고 이 끔찍한 비정상적인 관계와 은밀한 요구들을 견뎌내어 마침내 학위를 손에 쥘 것인가? 경찰과 탐사보도팀은 이 거대한 딜레마 속에서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심리적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극도로 신중하게 접근해야만 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신원이 조금이라도 노출되는 순간 그들은 학계에서 영원히 매장당할 것이 자명했기 때문입니다. 수사팀은 철저한 익명 보장을 약속하며 흩어져 있던 피해자들을 하나둘씩 설득해 나갔습니다. 이제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심리적인 지배를 입증하는 것은 법정에서 매우 까다로운 일입니다. 교수의 변호인단은 분명 모든 만남과 연락이 학생의 자발적인 동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할 것이 뻔했습니다. 물리적인 강제성을 입증할 명백한 폭행의 흔적도 현장을 담은 CCTV도 없는 막막한 상황. 수사관들과 기자들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심리적 강압을 증명하기 위해 삭제된 과거의 흔적들을 복원하는 험난한 싸움을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닫힌 방 안에서 벌어진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수만 건의 디지털 데이터라는 차가운 바닷속으로 뛰어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경찰의 공식적인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기 전 수사팀과 탐사보도 전문 기자들은 극비리에 내사를 진행해야만 했습니다. 상대는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이라 불리는 명문대의 교수. 그는 자신의 법적, 사회적 위치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그만큼 치밀하고 교묘하게 자신의 흔적을 지워왔습니다. 가장 큰 난관은 범행 현장, 즉 교수의 개인 연구실 내부의 감시 카메라인 CCTV가 단 한 대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닫힌 문 뒤에서 벌어진 일들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줄 영상 기록이 전무한 상황. 수사관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진실을 끄집어내기 위해 디지털 세계에 흩어진 미세한 증거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춰나가는 지루하고도 고통스러운 싸움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용기 있는 소수의 제보자들과 연대한 몇몇 학생들은 스스로 내부 조사관이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그들은 교수의 눈을 피해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은밀하게 과거의 기록들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집중한 것은 카카오톡 메신저의 대화 내역과 이메일 송수신 기록이었습니다. 교수는 문제의 소지가 될 만한 대화는 주로 늦은 밤, 전화통화나 기록이 남지 않는 휘발성 메시지 앱을 통해 지시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범죄 심리학의 프로파일링 분석에 따르면 아무리 완벽을 기하는 지능범이라도 지속적인 권력관계 속에서는 반드시 일정한 패턴과 꼬리를 남기기 마련입니다. 학생들은 사이버 수사대 출신의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미 지워졌거나 파기된 줄 알았던 과거의 메시지 기록들을 복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복원된 수천 건의 대화 텍스트는 그 자체로 거대한 심리적 지배의 징그러운 스크립트였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논문 지도나 업무 지시 같았지만 그 이면에는 소름 끼치는 암시와 협박이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책임 연구원 자리는 네가 나에게 얼마나 맞추느냐에 달렸다. 학계에서 계속 살아남고 싶다면 처신을 잘해야 할 것이다. 라는 식의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들. 이는 직접적인 폭언이나 부적절한 단어는 단 한 줄도 없었으나 학생들의 생사 여탈권을 쥔 자만이 구사할 수 있는 가장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언어였습니다. 더욱 결정적인 물증은 연구실의 과거 프로젝트 배정 및 인건비 지급 내역 등 행정 데이터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수사팀은 최근 5년간의 연구실 자금 흐름과 인사 발령 데이터를 샅샅이 교차 검증했습니다. 놀랍게도 교수의 은밀한 요구나 부적절한 관계에 순응하며 침묵했던 학생들에게는 주요 국가 지원 프로젝트의 핵심 역할과 높은 인건비가 배정되었습니다. 반면 조금이라도 거부감을 드러내거나 거리를 두려 했던 학생들은 철저히 연구에서 배제되거나 이유 없는 불이익을 받은 정황이 수치로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권력 남용과 징벌적 인사 조치의 정황이 냉혹한 숫자의 형태로 진실을 증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내사 과정에서 학생들이 겪어야 했던 심리적 압박감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매일 아침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교수의 얼굴을 마주하며 깍듯이 인사를 해야 했고, 동시에 등 뒤에서는 그의 파멸을 위한 진술 조서와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자신들보다 훨씬 뛰어나고 정보력이 막강한 교수를 상대로 단 하나의 실수라도 발생한다면 그 즉시 학계에서 영원히 매장당할 것이라는 공포. 그것은 숨을 쉬는 매 순간을 지옥으로 만드는 끔찍한 긴장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파편화되어 있던 증거들이 수사관들의 날카로운 통찰을 거쳐 하나의 거대한 퍼즐로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와 디지털 증거들이 겹겹이 쌓이며 교수의 목을 서서히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성공적인 내사를 바탕으로 이제 진실을 밝히기 위한 본격적인 싸움의 무대가 학교 측의 내부 징계위원회로 옮겨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굳게 닫힌 상아탑의 시스템은 피해자들을 보호하기는커녕 더욱 잔혹한 방식으로 진실을 덮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수면 아래서 치밀하게 수집된 디지털 증거와 진술 조서들이 마침내 대학 본부로 전달되었습니다. 피해 학생들은 오랜 침묵과 두려움을 깨고 교내 인권센터와 윤리위원회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제 학교가 든든한 방패가 되어 가해자를 징계하고 무너진 연구실의 질서를 바로잡아 줄 것이라는 간절한 믿음. 하지만 그 신학 같은 믿음이 철저한 절망으로 바뀌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명백한 진실을 마주한 상아탑의 첫 번째 본능은 안타깝게도 자정작용이 아니라 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은폐였기 때문입니다. 사건이 접수되자 대학 본부는 즉각 내부 징계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격한 조사를 약속했지만 굳게 닫힌 문 뒤에서 벌어진 징계위원회의 실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것은 피해자들을 향한 또 다른 형태의 폭력이자 대한민국 학계에 뿌리내린 거대한 권력 카르텔의 민낯을 확인하는 절망적인 무대였습니다.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들 대부분은 가해 교수와 오랜 기간 학문적 교류를 맺어온 동료 교수들이거나 학교의 대외적인 명예와 지원금 유치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주요 보직자들이었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낡은 속담은 최고의 지성을 자부하는 대학 사회에서 가장 정교하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징계위원회의 비공개 면담 과정은 피해자들에게 참담한 2차 가해의 연속이었습니다. 위원들은 학생들이 목숨을 걸고 확보한 객관적인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기보다는 사건을 축소하고 피해자들의 기억과 의도를 의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교수님의 행동을 학생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인 것은 아닌가? 학계의 관행적인 지도 방식을 오해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심지어 앞으로 졸업과 학계 진출을 생각해야 할 텐데 이렇게 일을 키워서 본인에게 남는 게 무엇이냐? 는 식의 교묘한 회유와 압박이 이어졌습니다. 이는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려는 질문이 아니라 사실상 침묵하라는 노골적인 지시이자 위협이었습니다. 이 숨막히는 과정 속에서 피해자들은 철저하게 고립되어 갔습니다. 연구실 내의 다른 학생들조차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 위원회 출석과 증언을 회피했고, 일부는 교수의 강압에 못 이겨 가해자를 옹호하는 탄원서에 억지 서명을 해야만 했습니다. 가해 교수는 자신의 화려한 연구 실적과 대학에 가져다준 막대한 국가 연구비 규모를 무기 삼아 학교 수뇌부에 보이지 않는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학교의 위상과 수백억 대의 대형 프로젝트들도 함께 무너진다는 그의 오만한 태도는 진리의 전당이어야 할 대학을 이익 집단으로 전락시켰습니다. 수개월에 걸친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내부 조사 끝에 마침내 징계위원회의 최종 결과가 통고되었습니다. 수백 건의 복원된 메시지와 일관된 피해 진술 등 움직일 수 없는 물증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이 가해 교수에게 내린 처분은 고작 정직 3개월에 불과한 솜방망이 징계였습니다. 지위를 이용한 부적절한 요구와 명백한 권력 남용이라는 심각한 비위 행위가 일부 인정되었음에도 징계위는 그동안 학교 발전에 기여한 학문적 공로를 창작한다는 황당한 면죄부를 쥐어주었습니다. 이 믿기 힘든 결과는 피해자들에게 사실상의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정직 기간이 끝나면 가해 교수는 다시 연구실로 당당히 돌아올 것이고, 학생들은 또다시 그 거대한 권력의 그늘 아래서 숨죽여야 한다는 끔찍한 현실. 보호받아야 할 시스템이 오히려 가해자를 감쌌다는 뼈아픈 배신감은 학생들을 깊은 무력감의 늪으로 밀어넣었습니다. 학교는 사건을 조용히 무마함으로써 자신들의 견고한 성벽을 지켜냈다고 안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 중대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억눌린 진실과 분노는 결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임계점을 향해 끓어오르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내부의 자정 시스템이 완전히 고장났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증명된 순간, 이 사건은 더 이상 대학 내부의 조용한 징계 문제로 머물 수 없었습니다. 불합리한 징계 결과는 오히려 거대한 분노의 도화선이 되어 굳게 닫혀있던 상아탑의 문을 부수고 외부를 향해 맹렬하게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측의 안일한 판단은 그들이 둔 최악의 악수가 되었습니다. 정직 3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처분 결과가 탐사보도팀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자
굳게 닫혀있던 상아탑의 성벽 밖으로 거대한 분노의 불길이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지성과 도덕의 최후에 보루여야 할 대학이 가해자의 막강한 권력과 자본력 앞에서 어떻게 철저히 무릎 꿇었는지를 목격한 대중의 실망감은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주요 언론들은 연일 대학의 폐쇄적인 징계 시스템과 교수 사회의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사건은 이제 한 대학의 내부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학계 전체의 구조적 모순을 묻는 사회적 의제로 급부상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낸 결정적인 동력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닿지 않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조용히 인태되고 있었습니다. 뉴스를 통해 후배들의 외로운 싸움과 절망적인 징계 결과를 뜬 눈으로 지켜보던 이들. 바로 과거 그 연구실을 거쳐갔던 수많은 졸업생들이었습니다. 수년 혹은 십수년 전 동일한 방식의 심리적 지배와 부적절한 요구를 견디다 못해 학위의 꿈을 포기하거나 도망치듯 학교를 떠나야만 했던 선배들. 그들 각자는 오랜 시간 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자신만의 지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내부 고발자라는 낙인이 드려워 침묵을 선택했던 과거는 그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이자 무거운 부채감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론을 통해 보도된 후배들의 고통이 과거 자신이 겪었던 끔찍한 기억과 완벽하게 겹쳐진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그들의 가슴 깊은 곳에 억눌려 있던 죄책감은 마침내 맹렬한 용기로 치환되기 시작했습니다. 상아탑의 침묵을 깨는 거대한 도미노 현상은 그렇게 첫 번째 조각이 쓰러지며 시작되었습니다. 탐사보도팀의 보안 이메일과 관할 경찰서의 제보 창구로는 매일같이 믿기 힘든 분량의 증언들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10년 전 그 방에 있었습니다. 저 역시 동일한 수법에 당했고 결국 학계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익명의 장막 뒤에 숨지 않고 기꺼이 자신의 실명과 현재 직장을 밝힌 과거의 제보자들. 그들이 보내온 수십 개의 첨부 파일들은 사건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빛바랜 과거의 이메일 캡처본, 오래된 휴대폰에 남아있던 녹취록, 그리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주기적으로 방문해야 했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들. 그것은 시간에 먼지가 쌓여 있을 뿐 현재의 피해자들이 제출한 증거들과 소름 끼칠 정도로 일치했습니다. 수집된 방대한 과거의 파편들을 교차 검증한 수사관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결코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한 가해자의 우발적 일탈이나 교수와 학생 간의 일시적인 오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최소 15년 이상 단 한 번의 제지나 경고도 없이 은밀하게 굴러온 거대하고 견고한 숨겨진 네트워크의 실체였습니다. 교수는 자신의 닫힌 왕국 안에서 희생양의 세대만 교체했을 뿐 철저하게 계산된 동일한 매뉴얼을 반복하며 착취의 사슬을 무한히 이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의 목소리와 현재의 피해자들이 하나로 연대하자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던 견고한 권력의 벽에도 마침내 뚜렷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흩어져 있던 개별적인 사건들이 모여 부인할 수 없는 하나의 거대한 상습성을 입증하는 완벽한 족적이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사건은 대학 내부의 징계위에서 적당히 덮어둘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여론의 거센 압박과 끊임없이 쏟아지는 구체적이고 치명적인 제보들 속에서 경찰은 드디어 칼을 빼들었습니다. 국가 공권력이 이 굳게 닫힌 상아탑의 문을 강제로 열어젖힐 모든 법적 명분과 조각들이 완벽하게 갖추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거센 여론의 압박과 끊임없이 이어지는 과거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증언들. 이제 사건은 대학 내부의 징계위원회가 적당히 덮고 넘어갈 수 있는 선을 완전히 넘어섰습니다. 명백한 범죄의 상습성과 은폐 정황이 포착되자 관할 경찰청은 마침내 지지부진했던 내사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강제 수사로의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국가 공권력이 상아탑의 성역을 향해 정식으로 칼을 빼든 것입니다. 어느 이른 아침, 정막이 흐르던 명문대 캠퍼스에 여러 대의 수사 차량이 미끄러지듯 들어섰습니다. 수사관들의 손에는 법원에서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목표는 수십 년간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았던 가해 교수의 개인 연구실과 자택이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연구실의 문이 경찰에 의해 강제로 열리던 그 순간, 밖에서 숨죽여 지켜보던 학생들은 묘한 카타르시스와 함께 뼈저린 두려움을 동시에 느껴야 했습니다. 수사관들은 현장에서 교수의 업무용 데스크톱 컴퓨터, 개인 노트북, 여러 대의 외장 하드디스크, 그리고 비공식적인 지시를 내릴 때 사용했던 것으로 의심되는 이른바 대포폰 형태의 두 번째 스마트폰까지 모조리 압수했습니다. 이제 닫힌 방 안에서 벌어졌던 은밀한 지시와 부적절한 관계의 흔적들은 차가운 포렌식 분석실의 모니터 위로 낱낱이 해부될 운명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거대한 권력은 대중의 기대처럼 그리 호락호락하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교수는 경찰의 압수수색에도 당황하기는커녕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예견이라도 한 듯 극도로 냉혹하고 치밀하게 반격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막대한 자본력과 학계, 정관계를 아우르는 화려한 인맥을 총동원했습니다. 며칠 뒤 언론을 통해 공개된 교수의 변호인단 명단은 수사팀마저 혀를 내두르게 만들었습니다. 판검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들로 조밀하게 구성된 초호화 대형 로펌. 그것은 일개 대학원생들이 상대하기에는 너무나도 거대하고 폭력적인 법의 장벽이었습니다. 공격은 최선의 방어라는 철칙 아래 교수의 초호화 변호인단은 방어에 머물지 않고 즉각적이고 무시무시한 법적 반격에 나섰습니다. 그들은 최초로 익명 게시판에 글을 올린 학생부터 수사에 협조한 과거의 제보자들, 심지어 이를 보도한 탐사보도 기자들까지 모조리 엮어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혐의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그리고 무고죄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한 법적 조치가 아니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심리적으로 극도로 위축시키고 경제적인 압박을 가하여 스스로 진술조서를 번복하게 만들려는 다분히 계산된 꼬리 자르기 전략이었습니다. 변호인단이 내세운 방어 논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정교하고 교활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물리적인 폭력이나 직접적인 협박의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포렌식을 통해 복원된 수백 건의 메신저 대화와 이메일 속 은밀한 요구들에 대해서 변호인단은 전혀 다른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해당 메시지들은 학문적 열정이 과했던 엄격한 지도 과정의 일부였을 뿐이다. 더 나아가 그들은 오히려 학생들이 연구실에서의 입지를 넓히고 프로젝트의 핵심 권한을 얻기 위해 교수에게 자발적으로 호의를 베풀고 사적인 관계를 주도했다는 충격적인 주장을 펼쳤습니다. 권력의 비대칭성이라는 본질을 철저히 지워버린 채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치를 뒤바꾸려는 시도. 변호인단은 피해 학생들이 과거 교수의 부당한 지시에 어쩔 수도 없이 대답했던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와 같은 일상적이고 순종적인 답변 내용만을 교묘하게 발췌하여 이것이 바로 자발적 동의와 원만한 관계의 명백한 증거라고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 거대한 법적 반격은 피해자들에게 상상 이상의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한 달에 불과 몇십만 원의 조교 수당으로 생활하는 대학원생들에게 수천만 원이 넘는 변호사 선임 비용과 기나긴 법적 공방은 그 자체로 지옥이었습니다. 간신히 용기를 내어 세상의 진실을 알린 대가가 졸지에 무고죄 전과자로 전락하여 수억 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협박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법의 논리는 차가웠고 진실을 증명해야 하는 피해자들의 어깨 위에는 억울함이라는 무게에 더해
입증의 책임이라는 가혹한 짐까지 얹어졌습니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의 수사팀은 이대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그토록 자신만만하게 내세우는 자발적 동의라는 프레임을 산산조각 내기 위해 수사관들은 디지털 증거 이면에 숨겨진 단 하나의 결정적인 스모킹건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바야흐로 피말리는 치열한 법정 공방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사건은 폐쇄적인 대학의 울타리를 완전히 벗어나 서늘한 법과 원칙의 공기가 감도는 법정으로 그 무대를 옮겼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단 하나. 피해자들이 겪었던 수많은 부적절한 요구와 은밀한 만남들이 과연 강압에 의한 지위형 범죄였는가? 아니면 가해 교수의 변호인단이 주장하는 대로 양합의에 의한 자발적이고 사적인 관계였는가를 가려내는 것이었습니다. 방청석을 가득 채운 무거운 긴장감 속에서 정관 출신들로 구성된 초호화 변호인단과 진실을 밝히려는 검찰 및 피해자 연대의 치열한 법적 공방이 막을 올렸습니다. 재판 초기 분위기는 교묘하게 피고인인 교수 측으로 기울어지는 듯 했습니다. 변호인단은 피해자들이 과거 교수에게 보냈던 메신저 대화 내용을 대형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항상 존경합니다. 제가 부족한 탓입니다. 등 철저하게 예의를 갖춘, 심지어는 교수에게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듯한 텍스트들이 법정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변호인단은 이 문장들을 핵심 근거로 삼아 모든 만남과 지시는 피해자들의 완벽한 자발적 동의하에 이루어졌으며 어떠한 물리적 강제성이나 협박도 없었다고 자신만만하게 주장했습니다. 닫힌 연구실 안에서 벌어진 심리적 지배를 입증할 결정적이고 직접적인 물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악랄하게 파고든 전략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석에 여유롭게 앉아있는 교수를 바라보며 또다시 깊은 무력감과 절망의 늪으로 빠져드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결코 호락호락하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반격의 카드는 바로 최첨단 디지털 포렌식과 범죄 심리학의 융합합이었습니다. 검찰 측 전문가 증인으로 출석한 화이트칼라 범죄 프로파일링 전문가는 변호인단이 제시한 순종적인 텍스트가 오히려 권력의 극단적 비대칭성 속에서 피해자들이 학문적 생존을 위해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학습된 무기력과 심리적 조종의 가장 명백한 증거라고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절대적인 갑의 위치에 있는 지도 교수에게 대학원생이 단호한 거절의 메시지를 남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학계에서의 자살 행위와 같다는 특수성을 논리적으로 입증해낸 것입니다. 이어서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방대한 통신 데이터와 캠퍼스 내의 CCTV 분석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비록 교수의 개인 연구실 내부에는 감시 카메라가 없었지만 연구실로 향하는 복도와 주차장의 폐쇄회로 화면들은 훌륭한 목격자가 되어주었습니다. 분석 결과 교수가 늦은 밤 피해자들을 개별적으로 호출한 시간대와 그들의 불안한 동선이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특히 학위 논문 심사 기간이나 대형 프로젝트의 인건비 산정 시기가 다가올 때마다 이러한 심야의 은밀한 호출이 비정상적으로 급증했다는 데이터는 교수가 자신의 권력을 무기 삼아 학생들을 교묘하게 통제하고 압박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정황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끝까지 정황일 뿐 직접적인 강제성의 증거는 아니다라며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재판이 지루한 진실 공방으로 이어지며 모두가 지쳐가고 있던 바로 그 무렵 검찰 측에서 신청한 마지막 증인이 법정의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웅성거리던 방청석은 일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피고인석의 교수 역시 줄곧 유지하던 여유로운 표정을 잃고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증언대에 선 인물은 피해 학생들 중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과거 수년 동안 교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프로젝트의 실무를 총괄하고 교수의 일정과 연구실의 모든 자금 흐름을 철저하게 관리했던 최측근 연구원, 즉 수석 조교였습니다. 교수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으며 그 견고한 카르텔의 가장 깊숙한 곳에 머물렀던 그가 길고 긴 침묵과 방관이 낳은 죄책감을 끝내 견디지 못하고 마침내 진실의 편에 서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의 입에서 쏟아져 나온 진술조서의 내용은 그야말로 결정타였습니다. 그는 교수가 타깃이 된 학생들을 선별하여 의도적으로 고립시키고 연구비와 추천서를 미끼로 부당한 지시와 부적절한 요구를 강요하는 과정을 곁에서 모두 지켜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심지어 교수가 피해자들의 수능적인 태도를 유도하기 위해 어떻게 치밀하게 상황을 설계하고 반항하는 학생들을 학계에서 철저하게 배제시켰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까지 낱낱이 폭로했습니다. 그것은 결코 자발적인 동의가 아니었습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학문적으로 살아남을 수 없는 완벽한 지옥이었습니다. 증인의 이 묵직한 한마디는 변호인단이 공들여 쌓아 올린 합의에 의한 관계라는 위선적인 방어벽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가장 가까운 신복의 이 결정적인 내부 고발 앞에서 그토록 오만했던 교수의 권력도 맥없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하게 짜여있던 은폐의 네트워크가 스스로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붕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증거조사와 증인신문이 끝난 후 마침내 1심 선고 공판의 날이 밝았습니다. 엄숙한 정막이 흐르는 가운데 재판장의 무거운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입혔음을 명백한 권력형 비위 행위로 규정하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징역형의 선고. 그것은 굳게 닫힌 상아탑 속 절대 권력자를 향한 법의 엄중한 심판이자 오랜 시간 숨죽여 울어야 했던 피해자들의 억눌린 목소리가 마침내 세상의 정당한 인정을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제8부 지워지지 않는 학문적 상흔, 그리고 상아탑을 향한 마지막 심판. 재판부의 준엄한 유죄 선고가 텅 빈 법정을 가득 채우던 그 순간, 대한민국 학계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철옹성 같은 왕국을 구축했던 가해 교수의 거만한 표정은 마침내 비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법정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자 그토록 노골적으로 그를 비호하고 사건을 은폐하기에 급급했던 대학 본부와 동료 교수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철저하게 그를 외면하고 선을 긋기 시작했습니다. 여론의 거센 질타와 교육부의 특별감사 압박에 직면한 학교 측은 뒤늦게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징계위원회를 전면 재구성했습니다. 결국 가해 교수는 파면 조치되어 학계에서 영구적으로 퇴출당하는 지식인으로서 가장 치욕스러운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본부는 폐쇄적인 연구실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외부 감시기구를 도입하고 교내 인권센터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등 대대적인 시스템 개편안을 내놓았습니다. 가해자는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고 무너졌던 시스템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 보였습니다. 표면적으로 사건은 정의가 승리하는 완벽한 결말을 맺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닫힌 방 안에서 기나긴 시간 동안 숨죽여 울어야 했던 피해자들에게 이 재판의 결과가 곧 완벽한 치유와 구원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승리했지만 그곳에 온전한 승자는 없었습니다. 가해자가 감옥에 수감되었다고 해서 피해자들이 잃어버린 빛나는 청춘과 무너져 내린 학위의 꿈이 원래대로 복구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겪어야 했던 잔혹한 심리적 지배와 부당한 요구들은 그 어떤 법적 배상으로도 지워질 수 없는 깊고 선명한 흉터, 즉 학문적 상흔으로 그들의 삶에 영원히 각인되었습니다.
몇몇 피해자들은 끝내 학교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진리를 탐구하는 공간에서 인간의 가장 추악한 바닥을 목격해버린 이들은 사람에 대한 믿음은 물론 학문에 대한 깊은 화멸감을 짊어진 채 불면증과 우울증의 고통 속에서 힘겹게 평범한 일상을 버텨내야만 했습니다. 용기 내어 세상의 진실을 알린 대가로 그들이 치러야 했던 희생은 너무나도 가혹했고, 그 상처는 사건이 대중의 기억 속에서 잊힌 뒤에도 오래도록 그들의 밤을 괴롭힐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 전체, 특히 최고의 지성들이 모인다는 대학 사회를 향해 매우 서늘하고 뼈아픈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흔히 뛰어난 지능과 화려한 학력, 그리고 학문적 성취가 곧 그 사람의 훌륭한 인격과 도덕성을 담보할 것이라고 무의식적으로 맹신해왔습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외부와 단절된 명문대의 닫힌 연구실 안에서 벌어진 참혹한 진실은 우리의 이러한 맹목적인 믿음이 얼마나 순진하고 위험한 환상이었는지를 여실히 증명해 주었습니다. 아무리 찬란하고 위대한 지식의 전당이라 할지라도 권력이 한 사람에게 철저하게 비대칭적으로 쏠려 있고 외부의 투명한 감시와 통제가 닿지 않는 폐쇄적인 공간이라면 그곳은 순식간에 괴물을 잉태하고 배양하는 가장 어둡고 끔찍한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맙니다. 지식의 높이가 인간성의 깊이를 결코 보장하지 않으며 엘리트주의로 포장된 폐쇄성은 결국 썩은 냄새를 풍기는 부패한 권력을 낳을 뿐입니다. 진정한 학문적 발전과 눈부신 혁신은 누군가의 존엄성을 무참히 짓밟고 피눈물을 쥐어짜는 그 폭력적인 토대 위에서는 결코 피어날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우리는 다시 한번 뼈저리게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이 끔찍한 갑질과 지위형 권력범죄의 굴레를 영원히 끊어내기 위해서는 단 한 명의 가해자를 법정에 세우고 처벌하는 것에 위안을 얻고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 악마가 십수년간 활개치며 누군가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도록 조용히 묵인하고 심지어 방조하며 이익을 나누었던 그 기형적인 카르텔과 침묵의 시스템 그 자체를 향해 끊임없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감시해야만 합니다. 상아탑의 짙은 그림자 속에 갇혀 소리 없이 절망하는 또 다른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도록 이제는 우리 사회 전체가 나서서 굳게 닫힌 그 방의 문들을 하나씩 활짝 열어젖히고 가장 밝은 진실의 빛을 비추어야 할 때입니다. 이 사건의 숨겨진 진실을 끝까지 따라가고 싶다면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고 듣고 싶은 다음 사건을 댓글로 남겨주세요.